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놓고 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안에서 1조 원가량 증액된 추경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오늘 중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 상황 어떤가요? 네, 오후 2시에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결위 소위 개최가 2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본회의 일정이 4시로 미뤄졌는데 그마저도 아직 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단 국회 예결위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만큼 곧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인데요.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할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추경안은 국회 예결소위에서 총 31조 8천억 원 규모로 당초 정부안보다 약 1조 3천억 원 늘어났는데요. 비수도권과 인구 소멸 지역에 3만 원씩 소비 쿠폰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 비용이 1조 9천억 원가량 추가됐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 추경안이 처리되면 그럼 민생에 본 소비 쿠폰은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번 달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소비 쿠폰은 1차로 전 국민에 15만 원씩 지급된 뒤 소득 기준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10에서 40만 원씩 추가 지원되는데요. 선별이 필요 없는 15만 원부터 이달 중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곧 소비 쿠폰 지급 기준과 사용처 등을 구체화할 계획인데요. 배난지원금 때처럼 일부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의 소비자 체감 할인율은 최대 15%로 상향하고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를 정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런 부채 탕감은 이전 정부에서도 반복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은 이번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장기 연체자 빚을 탕감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네, 대상은 모두 113만 4천 명으로 규모는 16조 4천억 원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돈은 8천억 원인데 이 중 4천억 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마련했고 나머지는 금융권에서 조달합니다.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 지원이 민생 회복의 출발입니다. 연체자를 방치하면 금융기관 부실, 소비 위축, 파산 증가로 이어지며 여기에 기존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 지원도 확대합니다.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연체차주의 채무 원금을 최대 90% 감면해줍니다. 이번에도 이번 빚탕감 추경으로 성실 채무자가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죠. 네, 이미 같은 조건에서 자력으로 빚을 갚은 성실 채무자가 361만 명이나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 지난 5년 4개월 동안 채무를 상환한 인원은 총 361만 2,119명으로 원리금은 1조 581억 원에 달합니다. 일각에선 채무 조정에 대한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 사행성 사업을 벌이다 발생한 빚까지 탕감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또 외국인까지 포함돼 지원 기준에 대한 정부의 심사가 더 꼼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진행된 첫 기자회견에서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3기 신도시의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겁니다. LH가 토지 보상을 마쳤지만 아직 땅을 비워주지 않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의 이전 속도를 높여서 하루빨리 착공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3기 신도시 대상지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입니다. 당초 2025년, 즉 올해 입주 예정이었지만 토지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해 첫 입주는 2027년 하반기로 밀렸습니다.
3기 신도시는 모두 18만 가구가 공급되는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모두 지난해가 돼서야 착공에 들어가면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 때문에 신도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유연하게 적용을 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네요. 정부는 토지 보상이 완료됐는데도 아직 이주를 가지하는 기업들의 이전 속도를 높여 하루빨리 개발에 착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일부 지구의 경우 군부대 이전이 지연돼 왔는데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대 이전도 빠르게 해결할 계획입니다. 기존 부지도 최대한 효율성 있게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속도가 빠를 수 있는 것들은 기존에 공공이 갖고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분양과 임대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들이 윤 정권 때 좀 속도를 높였던 그린벨트 관련된 주택 공급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인 서초 서리풀, 김포 한강 2지구 등의 용적률을 높이고 철도 유휴부지를 고밀 복합 개발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더 강력한 대책이 추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카드들이 남아있는지 이 내용은 최나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것이 핵심입니다. 생애 최초 LTV 강화,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 부과,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제한 등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맛보기 대출 규제였지만 시장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초강수 대출 규제에 서울 강남 4구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바로 꺾이면서 서울 전체 매매 수급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관건은 영향이 언제까지 미칠지입니다. 과거처럼 한두 달 반짝 영향에 그칠 경우 6.27 대책만큼 예상 밖의 규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에선 강남 3구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전세 대출이나 정책 대출의 DSR을 적용하는 방안, 또 규제 지역 확대를 통해 규제 지역의 LTV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규제 지역 지정만으로는 안 되니까 종부세에 대해서 저는 좀 손을 보지 않나.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관건은 매물이 나와야 되니까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느냐. 문재인 정부 때처럼 양도세까지 올려가지고 또 매물 잠김이 만드느냐.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과 불어나는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으면서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올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는 세금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70억 원이 넘는 고가의 강남 아파트를 외국인이 국내 대출 없이 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우리 국민이 이처럼 외국인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규제를 피해서 자국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례가 늘자 국회에서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관련 입법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면적 244제곱미터 26층 아파트가 74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매수자는 40대 우즈베키스탄인으로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걸로 미뤄보면 전액 현금 거래가 추정됩니다. 지난 1월 833건이던 외국인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매수량은 지난달 1,200건까지 늘어나면서 올해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때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우리 정부의 대출 규제망에서 벗어난 채 투기성 거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우리 국민과 비교한 역차별 논란도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최근 국회에선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올해 발의된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 8개 중 절반인 4개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상호주의 부과와 허가제 등의 내용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는 엄격히 차단해야 맞고 중국 등 상대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규제받는 것과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다. 이것이 국익 중심 외교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도 이번 달부터 외국인의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등 투기성 거래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어제 연고점을 깼던 코스피가 오늘은 2% 가까이 떨어지면서 3,050선대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단기 랠리에 따른 부담감에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쏟아졌고 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 만료를 앞두고 경계감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시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어제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 기대감에 에너지 공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뛰었습니다. 엄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보다 8.11% 뛴 47,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전력도 2.79% 오른 36,900원에 마감했습니다. 실적 기대와 함께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주주권익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전력, 가스 요금을 억제할 수 없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소액주주 보호 강화 내용과 함께 그동안 경영권 위축 우려로 여야 간 이견이 컸던 3% 룰도 포함됐습니다. 여당은 더 센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법 외에 주식시장에서의 감독 행정을 강화하고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분리과세나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부분들이 입법화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고 또 배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좀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증권가는 최근 5년 평균 배당 성향이 35% 이상이면서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 배당주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코스피가 3,000선을 웃돌며 한위먼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부동산 리츠 투자자들에겐 딴 세상 얘기입니다. 증시에 상장된 리츠 10종목 가운데 6개가 새 정부 출범 한 달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악재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박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간 코스피는 12% 넘게 뛴 반면 리츠주는 속절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로 구성된 KRX 리츠 탑10 지수는 1.3%가량 하락했습니다. 거래 정지된 2개 종목을 뺀 22개 상장 리츠 전체 주가 변동폭을 보니 60%인 14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마이너스 5%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NH 오런 리츠 마이너스 4%,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마이너스 3%대였습니다. 전반적인 강세장에서 굳이 리츠 같은 배당주를 찾을 수요가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기존 배당주 상품 자체가 메리트 없잖아요. 일반 주식권자 전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총 큰 종목들 보면 올해 예상 배당 수익이 6% 전후이거든요. 해외 자산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회사에 들어가는 수준까지 좀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에서 리츠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악재입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지금은 2천만 원 넘는 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쳐 최고 45% 세율을 매기지만 앞으로는 배당 소득만 따로 20% 또는 25% 낮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적용 법인에 리츠를 일컫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 등은 제외됐습니다. 새 정부 로드맵을 짜는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게시판엔 노후 자금에 대한 막대한 손실로 힘들다며 상장 리츠 분리과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에 리츠가 제외되면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짧은 장마가 가고 갑자기 이 폭염과 열대야가 찾아왔습니다. 습한 공기를 머금은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에어컨을 안 켜고는 버티기 힘든 요즘입니다.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을 켰다 껐다 반복하기도 하는데 계속 켜두기보다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요. 서주영 기자가 어떻게 하면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치솟는 물가 부담에 요즘은 전기요금 걱정까지 늘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죠. 너무 습하고 해가지고 에어컨 키기도 좀 부담되고 해서 어제 그저께부터 좀 틀고 있어요. 잠이 안 오고 하니까. 갑자기 더워져서 이상기온 같아서요. 체감 온도가 완전 35도 정도 느껴져서 에어컨 없이는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에어컨 사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껐다 켰다를 반복하기보다는 계속 켜두는 게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출시된 인버터형 에어컨은 설정해둔 희망 온도에 도달한 이후에는 최소 전력만 쓰기 때문입니다. 냉방보다 제습 기능으로 켜두는 게 더 경제적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습도가 매우 높은 날에는 제습 기능보다는 냉방 기능이 실내 습기를 빠르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에어컨의 절전 모드나 에너지 세이빙 모드를 활용하면 빠르게 온도를 낮춰주고 이걸 유지해주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실외기에 과열을 막아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외부에 설치된 경우 차광막을 덮거나 주변에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춰주면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되고 내부의 경우에는 환기가 꼭 필요합니다. 전기요금 절약에 도움이 되는 제도도 활용할 만합니다. 한국전력의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사이트에서 가입 신청을 한 뒤 직전 2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3% 이상 줄이면 다음 달 요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우리 집 실시간 전기요금이 궁금할 땐 한전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주 애플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신형 폴더블 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역대 가장 얇고 가벼운 폴더블 폰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2번 접는 트리폴드 폰을 깜짝 공개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며칠 전 삼성전자 모바일 SNS에 올라온 만두를 빚는 영상입니다. 갤럭시 G 시리즈를 나타내는 G 모양의 만두와 갤럭시 G 플립 7을 연상하는 만두는 물론 울트라 언폴드라는 문구가 눈길을 끕니다. 앞서 공개된 갤럭시 언팩 초대 영상에서도 얇은 폴더블 폰이 펼쳐지며 울트라 언폴드 문구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극도로 펼친다라는 뜻이지만 업계에선 울트라란 단어가 갖는 의미에 주목합니다. 일반과 플러스 또 울트라 모델별로 판매해온 S 시리즈처럼 이번 G 시리즈의 울트라 버전이 2번 접는 트리폴드 폰을 암시할 것이란 추측도 나옵니다. 삼성이 갤럭시 G 폴드로 불리는 트리폴드 폰을 뉴욕 언팩 행사장에서 공개할 것이란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화웨이의 트리폴드 폰 메이트 XT처럼 바깥쪽으로 접히는 S자형 접기가 아니라 2개의 안쪽으로 접히는 힌지가 있는 G자형 접기 방식으로 제품 완성도를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안으로 접으면 압축 응력이 주로 많이 걸리고 바깥쪽으로 접으면 그 인자 응력이 주로 많이 걸리는데 그 응력에 대비하는 기술도 그러니까 둘 간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2폴드보다는 3폴드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더 어려워요. 삼성전자 입장에선 중국 제조사들의 빠른 추격과 기술 완성도 경쟁에 직면해 있던 상황. 트리폴드 폰을 처음으로 상용화한 중국의 화웨이는 이르면 오는 9월 차세대 트리폴드 폰 메이트 XT2를 공개하며 폴더블 시장 경쟁에 가세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네이버 등 포털에서 이 장소를 검색할 때 최상단에 노출되는 광고를 플레이스 검색 광고라고 합니다. 네이버가 이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이버의 검색 광고 언제부터 늘어나는 건가요? 네, 오는 10일부터 음식점이나 미용실에 대한 검색 광고가 1.5배 늘어나는데요. 예를 들어 네이버의 상암 맛집이라고 검색하면 아래 지도와 함께 검색 결과가 노출됩니다. 최상단에는 회색으로 음영 처리된 검색 광고가 현재 2개 노출되는데요. 앞으로는 3개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번 결정에 앞서 네이버는 지난 5월 일주일간 노출 개수를 늘리는 테스트도 진행한 바 있는데요. 광고 확대에 따른 검색 신뢰성 하락 여부와 사용자 불편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도입해도 된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확대해서 수익성이 늘어나면 AI 투자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네이버는 검색 광고에서 클릭 횟수에 따라 판매자로부터 광고 비용을 받고 있는데요. 검색 친밀도가 높은 음식점과 미용실의 검색 광고를 늘린 만큼 수익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색 광고는 네이버의 핵심 수익원이기도 한데요. 실제 네이버는 지난 1분기 서치 플랫폼에서만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거두면서 영업이익도 1년 전보다 15%나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가 추진하는 소버린 AI를 위한 재원 확보도 용이하게 됐는데요. 이재명 정부도 소버린 AI를 강조하는 만큼 가속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은 2025 대한민국 공공 컨퍼런스를 열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춘 공공기관의 역할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AI 기술은 산업과 일터의 질서를 뒤흔들고 있고 반도체, 방산, 에너지와 같은 전략 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 ESG 압력, 데이터 주권 등 새로운 과제가 공공부문의 책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 컨퍼런스에는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